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이 새 정부 출범 이틀째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2시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거 정부의 전례를 살펴보면요. 출발의 설렘은 잠깐이고 곧바로 눈앞의 과제들이 산더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기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정부와 관련해 오늘 많은 이슈들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역시 어제 취임식 얘기 그리고 취임사에 방점을 두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유가 바로 선 나라, 과학으로 성장하는 나라. 그러니까 자유, 성장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보죠.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리고 세계와 연대, 다른 국가의 연대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역시 일면 톱기사로 취임사 내용을 다루고 있죠.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 재건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무슨 재건 얘기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좀 더 보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에 방점을 뒀다. 그리고요 북한과 관련해서요. 비핵화 강조하면서도 대화 의지도 밝혔다.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 어제 바로 직무를 시작을 했죠. 청와대 시대 마감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가 개방이 됐습니다. 74년 만에 열린 청와대 이렇게 돼 있죠. TV에서나 보던 곳인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개방 첫날이었는데요. 2만 명 넘게 관람을 좀 하셨습니다. 여기 사진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요. 앞에 정문이 열렸죠. 많은 분들이 이제 걸어서 관람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제 주식시장이죠. 코스피 2,600선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나쁘거든요. 그리고요. 환율도 연고점 경신. 환율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주가지수는 17개월 만에 최저였고요. 불확실성이 커서 추세적인 전환, 이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침체된 국면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에 특히 어제 있었던 취임식 관련 내용, 배경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쪽에 앉아 계십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의 키워드입니다. 반지성주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자유란 표현 많이 등장했는데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이 귀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겠죠. 이 내용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용산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 신나게 일합시다.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호 결재는 한덕수 총리 동의 요청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어제 용산 지무 첫날인데요. 10일 되자마자 군 통수권이야. 그렇죠.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취임식 후에 바로 집무실로 돌아와서 직원들과 함께 약식 집들이를 했다. 그리고 5층 대통령 직무실로 올라가 일단 5층에 마련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향후 시간 지나면 2층에 제대로 마련할 예정인데 참모와 원탁회의 그리고 외빈 접견 10가지가 넘는 일정으로 이제 소화했습니다. 여기 사진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를 하는 거예요. 1호 결재. 그러니까
총리 임명 동의안. 여기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됐거든요. 여기 1호 결재를 하는데 이제 수석들, 참모들이 뒤에서 쫙 둘러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습이죠. 업무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요. 자,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 업무, 임기 뭐 어제 시작이 됐지만 어제 일정은요.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뭐 워낙 일들이 많고 산적과 과제가 많아서 오늘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우중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중환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대통령실입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로 집무실로 출근을 할 텐데 오늘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부분 일정을 이곳 대통령실에서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새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들을 쭉 둘러볼 예정이고요. 이어 곧바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당면한 한 건은 바로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인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모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만큼 이와 관련한 수석들의 의견을 들을 전망입니다.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는 첫 당정 협의도 열렸는데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보회의에서는 장관 임명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장관 7명을 임명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15명인 만큼 추가 임명이 필요하죠.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 이상민 행안, 박진 외교, 정호영 복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가 시한을 넘긴 만큼 임명 강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보회의 이후에는 대부분 시간을 어제에 이어 경축사절 접견에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정상급으로는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 밖에 일본 의원단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우디 경축사절단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우중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뉴스가 있을 때마다 자주 연결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어제 있었던 취임사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기사 몇 가지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그리고요. 반지성주의란 표현을 직접 넣었습니다. 자, 원래 또 대통령이 어떤 연설문 이런 거 보면 참모들이 초안을 갖고 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초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설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취임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많은 곳을 직접 쓰고 수정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이 반지성주의가 뭐 밀턴 프리드먼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밀턴 프리드먼이 뭐 경제학자인데요,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계 시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약간 낯선 표현들이 좀 나왔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취임사에 등장한 생소한 용어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취임사 뭐 주요 내용 좀 요약했고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소식은 알고 계시지만 어제 저녁에 그리고 밤까지 이어지는 축하 만찬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만찬 건배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민현주 전 의원님. 반지성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개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번이나 취임사에서 사용을 했어요. 네. 자유와 반지성주의.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반지성주의라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오기가 이렇게 쉬운 단어는 그렇죠. 아니죠. 약간 학술적인 용어기도 하고요. 예. 이건 조금 좀 어려운 용어인 지성주의도 단어인데요. 어렵거든요. 근데 앞에다 네. 또 반을 붙였거든요. 그럼 네. 더 어려져요, 지금요. 예. 근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예.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국민들을 가장 어렵게 했던 이슈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봤을 때 예.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 아. 그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가야 하는 방향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 정치권이 굉장히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졌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지성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제는 지금까지 정치권의 모습은 전혀 지성주의가 아니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전혀 지성주의가 아니었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통상 정치권에서 많은 표현으로 진영 논리입니까? 그렇죠. 네. 아.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예. 원전 폐기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판들이 많았죠. 예. 이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진영 논리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원전 폐기였지 예. 않습니까?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 지금 그리고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비판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조차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굉장히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예.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는 정책조차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고 국민과 국가의 예.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가는 부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타파하겠다,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 얘기도 그렇게 또 강조를 했군요. 네, 그러면 자유는 왜 이렇게 35번이나 나왔어요, 자유가? 이 문재인 정부 예. 자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예. 지난 일이지만 하여튼 윤석열 정부 탄생이 어떤 점에서 새로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많이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가인가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영의 논리에 인해서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많은 정책들, 그다음에 시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정 방송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력과 사고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자유로움 바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반지성주의와 자유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민현주 전 의원이 하신 분석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취임사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김종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어제 취임사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나라. 그럼 지금까지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이라는 뜻을 쓰기 위해서는 다 무너진 상태여야 되거든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다. 재건을 해야 되는 건지 전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뭐 얘기한 것처럼 21세기 정치학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 또 정체성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와 통합을 얘기하자는 부분들을 역으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긍정적으로 예. 설명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지성주의라고 하면 대화 협력이죠. 사실은 강압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이거는 반지성주의라고 볼 수 그렇게 있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엔 예. 그러니까 임국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전제가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anything but 문.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던 어떤 정치라고 하는 5년의 과정들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갈라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5년 동안 통치했던 나라에 대해서 예. 그 국민의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걸 지성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자유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예. 이 자유의 바탕이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거의 원조격이에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는 유엔도 다 인정했었습니다만 예.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유가 유럽에서 어떤 개념입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들은 국가, 권력, 또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인 거거든요. 예. 근데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불평등이 강화되죠. 불평등이 강화되게 되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자유가 예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연설문 자체 내에서 좀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래서 소위 반지성주의라는 측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어떤 과정에 대한 예. 비판적인 논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 논거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소위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적인 내용들로 귀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예. 협치, 소통, 예.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이런 논쟁 안 아침부터 반지성주의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예,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는 그냥 협치하겠다, 소통하겠다, 예.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인 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모든 해석을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의로 가게 되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은요 원래 초안에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표현을 넣었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담고 있죠. 보겠습니다. 위기 돌파 해결책으로 자유 35번. 근데 소통과 협치는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어제 취임사가 뭐 글자 숫자로 따지면 한 2,300여 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통합, 소통, 협치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어떤 글자들이 주로 표현들이 많은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자유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요 10번 넘은 표현들이 여기 보면 세계, 뭐 나라, 평화, 시민 뭐 이런 표현, 국민도 많았고요. 그리고 국제도 많았는데 뭐 글로벌 이런 것까지 표현하면 한 10번 돼요. 국제, 글로벌 이런 표현이 많았죠.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좀 꽤 있었고요. 위기란 표현, 이 정도가 많이 사용된 표현이다. 통상 이런 취임사가 나오면 이렇게 분석을 하죠. 언론에서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국정 전 분야에서 자유를 강조했는데 양극화 갈등 해소법으로 자유, 빠른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통합, 소통, 협치 이런 건 보이지 않더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뭐냐면 주변 이제 참모들과 얘기할 때 통합해서 그냥 맹목적인 통합. 그러니까 뭐 뭔가 잘못이 있어도 다 그냥 넘어가고 이런 통합보다는 실질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통합보다는 자유 그리고 반지성주의 뭐 이런 걸 넣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문입니다. 그거는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김용태 최고위원, 배재호 교수님 요 순서로 질문 좀 드릴게요. 김용태 최고위원. 특히 통합 협치 이런 부분이 취임사에 좀 들어가지 않은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떤 반응일까요? 저희 국민의힘은 뭐 취임사에서 예. 또 소통과 협치,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 대통령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또 예. 후보 신분으로서도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요. 예. 실질적으로 또 저희 거대 야당이죠. 이제 예. 180석 거대 야당 범야권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현재 처해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뭐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아니라든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거 역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통합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지층만 챙기고 지지층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한미 FTA라든지 예. 이라크 파병 같은 지지층의 어떤 지지 기반과는 조금 다른 예.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통합과 협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 없다고 해서 그거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 그동안 많이 얘기했고 현실 자체가 통합과 협치가 아니면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 협치는 0, 자유만 35번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많습니다. 일단 취임사라는 것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던지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정부를 이런 비전으로 끌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청사진을 밝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통합, 소통, 협치는 아예 빠졌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자유, 세계 시민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유라는 이제 단어만 해도 35차례. 예.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확실하게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치라든지 통합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합과 소통 또 협치는 굉장히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 현실을 보면은 진영 대결이 확실히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선 결과도 0.7% 포인트 역대 최소 예. 이제 표차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 본인이 이 소통과 협치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진영 대결 돼 있고 예. 범야권이 이제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예.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협치가 없이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과제가 진영 대결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제 본인은 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강조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는 좀 어퍼컷 세레모니를 굉장히 했는데 예. 대선은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에요. 어퍼컷은 대선 과정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액션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퍼컷을 날렸더니 주먹을 펴서 악수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이 성공하는 대통령, 예. 또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선 시절에도 어퍼컷을 좀 자주 했죠. 지역 방문 좀 하면서요. 뭐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시간으로 치면 한 17분 정도인데요. 역대 대통령에서 아마 가장 짧은 취임사가 아닐까. 많이 한 경우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한 30분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압축적인 취임사를 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임사 관련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방됐답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해방됐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으로 갔죠. 양산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서 떠날 때 양산에 도착했을 때도 해방됐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방됐다니까 굉장히 뭐가 기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장에서 보였던 사진이거든요. 먼저 이 사진, 굉장히 긴 사진이죠. 근데 동그라미가 쳐 있네요. 여기 보면요, 가운데 동그라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바로 뒤쪽이네요. 선글라스를 쓴 모습. 어제 좀 햇빛이 강했죠? 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작은 단상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죠. 이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 이 세 인물을 하나에 잡기 위해서 이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굉장히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자리죠. 그리고 여기 좀 부인 김건희 여사 있고요.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요 사진이 하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이거는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뭔가 배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취임식장 그 단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두 전직 대통령에게 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좋죠.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우여곡절은 물론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 인물이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진으로만 전해드렸는데 영상 역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화면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잡혀 있죠? 화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있고요.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서 또 인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원로가 된 거죠. 두 인물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유영아 둘 다 탈락. 대구 지금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데 이 수성을 지역입니다. 대구 수성을 지역구인데 이 김재원, 유영아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은 사실 친박 의원 뭐 이렇게 꼽힐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둘 다 탈락. 그리고 대구 수서울에 이인성 공천. 여기 이인성 후보 있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민현주 전 의원님. 사실은 그동안 이 대구시장 선거에도 두 분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안 됐고요. 이번에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신청을 했거든요. 공천이죠. 근데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된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당해서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물론 저 친소 관계 가깝다 멀다 관계는 있지만 하여튼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두 분이 탈락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 그대로 이제 원로가 된 겁니까?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영향력 이게 소멸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이번 지방선거와 연결된 이제 재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경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닫고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주민들로부터 경쟁력을 심판받자 판단을 예. 받아서 그래서 본선에 진출한다라는 그 경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아무리 대구라고 하더라도 보수 텃밭, 국민의힘의 높은 지지세를 받는 대구일지라도 예. 사실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김재원, 유영아 후보 두 분 다 물론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긴 했습니다. 예. 했지만 대구 수성을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연고가 그렇게 강하게 있느냐? 그렇죠. 지역 기반이 있느냐가 거기 출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 어떤 활동을 보였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을 거고요.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총선 연달아 두 번 예. 공천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상대 후보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주호영 전 대표와 이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계속 대구 수성을에서 활동을 했던 그 지역을 후보입니다. 지켰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계속 활동을 했다. 그리고 대구시장에서 탈락했던 후보가 다시 지역구 선거에 나오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닌가라는 보고요. 예. 같은 맥락에서 윤영선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그렇습니다.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겨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다른 후보들도 사실 뭐 자의반 타의반 손을 예. 들었던 후보들도 있고요. 예. 언론에 거론됐던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선 후보가 최종 공천인으로 된 것은 저는 지난 그 어려운 계양을에서 보수의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랜 기간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기회를 가져야 된다. 역시 같은 취지다 여기도. 네.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원칙으로 지역구 재보궐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굳이 연결시킬 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닌 걸로 보입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저, 양산 사저 새로 장만했죠? 거기 입주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이 이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본인을 향해서 자유인이다 그래서 자유인.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여기 사진 좀 보실까요? 여기 평산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돼 있죠. 기사 좀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지자의 홀가분함을 표현했는데 이때도 해방, 뭐 자유 뭐 이런 거 꺼냈어요. 자유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요.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 뉴스 보는 게 힘들었다 뭐 이런 뜻도 되네요. 양산 사저 앞에는 2,400여 명 환영 인파가 모였다. 집에 오니 무사히 끝낸 안도감이 든다. 이런 가운데 21일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가 다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여기도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잘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말 그리고 표정에서 정말 홀가분하다 이게 좀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끝나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끝난 거 맞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 들었는데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야 돼요. 그리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이거 사실 민주당 지금 이제 야권이 됐죠. 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자, 여기서 뭐라도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바쁜 일정 볼 듯하다. 요겁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지자들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한 날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그 청와대 앞에 모였어요. 향후에 어떤 얘기를 해도 또는 어떤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표현은 뭐 마음가짐 그대로 해방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방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셨고 국민들에게 어떤 통합을 강조하셔야 되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행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실 거고 이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통합의 메시지 좀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은 끊임없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고요. 여기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뭐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바마, 뭐 트럼프, 부시 대통령 모두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대북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대북 기조가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남북 대화는 필요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지셨던 인적 네트워크나 대북 관련했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저 윤석열 정부에서 비핵화를 이끌어냈는데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좀 갖고 있다고 지금 평가받죠, 지금요. 어떤 정치인보다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신뢰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셨어요. 배종호 교수님. 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해방됐다, 자유이다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뭔가 의존하고 어떤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해방이 됐다, 예. 자유인이 됐다, 그리고 또 잊혀진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 과연 현실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만 놔둘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이 파워, 힘이 있으면은 그걸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주간의 지지율을 보니까 45%. 예. 역대 퇴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 그렇습니다. 기록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강력한 팬덤, 이 문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양산을 그 사절을 방문한 자체만으로도 뭐가 메시지가 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뭐 유력한 정치인데 앞으로 또 정치적인 뭐 예.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또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걸 외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예. 확실하게 좀 현실 정치에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예.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극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삶을 예. 진영의 리더가 아니고 예. 정말 국가 원로로서 오. 바람직한 어떤 통합의 이정표가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은 현 대통령하고 전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회동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진영이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시면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면 뭐 손 좀 내밀어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으니까요, 지금요. 근데 진짜 해방됐는데 자꾸 뭐 그런 소리 합니까? 또 이렇게 또 혼잣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뉴스 안 봐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안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 역시 뭐 취임식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 걸음 뒤요? 어떤 내용일까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선이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요. 이제 대통령입니다. 2층, 5층 두 개의 집무실. 일단 5층 먼저 쓰고요. 지금 2층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럼 여기가 원래 정말 큰 집무실. 여기는 이제 보조 집무실 정도 되겠죠. 나중에 두 개 집무실 그리고 소통위에 전용 엘리베이터 안 둔다. 그러니까 뭐 참모들 같이 쓴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5개 수석실 2층에 배치 검토. 기자실은 1층.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안은 좀 더 꼼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문제. 여기 보면 보안 문제 숙제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사진 그리고 뭐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5층 구조가 이렇게 돼요. 대통령 직무실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 경호처장 등도 있고 수석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급하면 뛰어가면 돼요. 바로 그냥. 몇 걸음 걸어가면 대통령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공간에 대한 그동안 갈증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배치도다. 그리고 2층으로 가도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진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전화기입니다. 단축 버튼을 봐주세요.
이게 급할 때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비서실이 있고요. 부속실장이 여기 있죠. 아무래도 뭔가 많이 챙겨댈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순서 보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 쭉 내려와서 대변인, 의전비서관 이렇게 갑니다. 요 순서예요. 김지옥 교수님, 이 순서가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 매치입니까 이게? 뭐 전통적으로 저런 방식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저 자체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상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제 비서실 같은 경우는 부속실, 비서실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아래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인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비서실장이기 사실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큰 통치를 합니다만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자체가 예를 들면 인사 문제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들을 다 다루게 되는 것이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엔 청와대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용산 직무실 내부에 있는 총괄적인 모든 사무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예.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순서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예를 들면 용산이라고 하는 단일 건물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청와대 업무라고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여민 1관, 2관, 3관이 있었고 이제 여민 1관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대통령 직무실이 있었고 직무실에 이제 수석실이 다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같은 5층에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빠를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뭐 여민 1관, 2관, 3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석들이 뭐 바로바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여민 3관에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여민 3관은 바로 옆에 이제 벙커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그러니까 여민 1, 2, 3은 건물이 각각 있는 거죠. 지금 예, 청와대에. 가까이 붙어 예, 있습니다. 가까이에 각각 근데 있는 뭐라고 건물들. 하더라도 여민 1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속실 이게 다 이제 핵심들이 거기다 모여 있죠. 가까이 예. 있는. 그렇다면 말씀하신 5층인데 아마 나중에 2층이 되겠죠. 2층 구조가 주 업무하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될 것이고 지금 5층인데 5층은 이제 보조 업무 보조 공간이고 아마 사무실을 그다음에 이제 쓰겠죠. 보안 때문에 아마 엇갈리면서 언제 2층에서 하기도 하고 5층에서 하기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별도로 청와대와 다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 유사합니다만 공간 배치에 다른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수석실이나 이런 규모를 좀 줄였을 뿐이지 예. 완벽히 과거의 청와대 대통령 직무 라인들과 다른 측면들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문제 핵심 그런 거죠. 저걸 만들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예. 그 소위 이 참모들과의 빠른 소통, 예. 국민과의 만남. 근데 예. 이제 국민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자실이 1층에 있으니까 그렇죠. 기자실이 1층에 네네. 딱 어떻게 네. 보면 표현을 이렇게 써요. 버티고 있다. 딱 1층에 예. 버티고 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것인가. 예. 그리고 청와대가 계속 청와대가 나는데 용산 직무실에서 나온 내용들을 예. 가지고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랑 그다음에 같은 층에 있는 수석들과 얼마만큼 격의 없이 문제들을 토론하고 대화할 것인가의 문제. 예. 그다음에 또 바로 아래 보니까는 2, 3층에 예. 위기관리센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그 건물에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효율성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초반에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업무의 과증, 다양한 보안 사항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되게 예. 많아져요. 전 그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내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2년 차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서서히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대통령의 의지겠죠. 지금 1층 기자실이 있잖아요. 1층에 있다는 의미가 단순히 1층이 아니라요. 모든 이 건물에, 이 대통령실, 이 건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지하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다 1층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대통령의 모습, 퇴근할 때 대통령의 모습을 기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자, 소통의 공간이 그 1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사도 풍부하게 나오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가 키워드하고 관련된 기사로 보이네요. 한 걸음 뒤 그 키워드였습니다. 공식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건희 여사, 현충원 참배 등 일정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는 전시기획사는 폐업, 당분간 조용한 내조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어제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뒤쪽에 서 있죠? 저 모습이었습니다. 현충원 참배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 옷을 좀 입었고요. 약간 뒤에서 한 걸음 떨어져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취임식 참석을 해서 지금 한 180m를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역시 여기도 뒤에 한 걸음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열렸던 축하 행사죠. 그 모습입니다. 지금. 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찬 모습입니다. 어제 호텔에서 열렸던 만찬 모습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죠. 민윤주원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당분간 조용한 내주 활동.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말들,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제 모습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길 바라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이게 일단 여론이 예. 지난 경선 과정, 본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여론이 김건희 여사는 조금은 좀 정중동을 하면 어떠냐라는 여론들이 있었던 걸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여론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 행보 관련해서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순방할 때 대통령 앞서서 걸었다든지 물론 이제 뭐 의도한 건 그럼 아니겠지만요. 어제 저 모습이 그거를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인데 예. 해외 순방의 자리인데 영부인이 이제 막 뛰어다닌다거나 예. 아니면 뭐 약속 구경 관광하다가 뭐 약속 시간 늦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걸어가는 모습들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많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내조만 그리고 직무실 그러니까 그 사저에서만 예. 그렇게 머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영부인들이 보였던 행보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흑인 예.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운 곳, 음지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굳이 언론에 알리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의 활동들을 한다면 예. 전 지금 여론도 상당히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활동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봉사활동 등등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활동이지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저는 예. 우리나라 국민 정서나 다른 지역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영부인이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거나 공개 행보를 예. 하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글쎄요,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예. 과거 예를 본다면. 예. 그래서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봤을 때 글쎄요, 5년 내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대.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예. 그리고 음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그리고 굳이 언론에 노출을 된다거나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정말 예. 진정성을 갖고 하는 행보라면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걱정을 좀 했습니까? 경선 과정이나 이런 예. 과정에서 어떤 언론에 비춰진 모습에서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은 했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셨고 이제 예. 영부인으로서 여사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당당하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부인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강력한 어떤 미국의 의지를 그렇습니다. 보여줬거든요. 저희 한국도 어떤 영부인께서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 그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 과정에서 저희 그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내조에 좀 집중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영부인 역할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좀 필수적이고 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영부인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사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신문 기사 중에 뭐 영부인 이렇게 쓴 곳은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 표현은. 대개 여사 이 정도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집무실 얘기도 해봤고요. 대통령 부인 얘기도 해봤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